그럼 두 번째 그 스피커로서는 중국 인민대 경제학원 부원장이신 리우 루이 부원장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首先我的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재단에 일단 감사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중국의 귀빈들 중에서 저만 유일하게 재단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한국에서 1년의 방문학자 생활을 했습니다. 2001년부터 2년까지 서울 국립대학 그때 한성 국립 아까 그때는 사실 서울을 한성이라고 불렀었는데 서울대학에서 강광해 교수님, 제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작년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연구를 통해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 학술적인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사실 저는 주로 국내 경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방문학자 경험을 한 이후에는 제가 제 연구의 방향이 동아시아 쪽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그리고 전체 글로벌 경제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가역적인 중요한 변화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단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한국에 온 이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슈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오셨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많은 더 권위적인 얘기들을 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대외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일 테니까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슈들만 주로 말씀을 드리면 대외 무역 정책의 변화 그리고 다음 미래에 주변 국가의 대외 무역 정책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릴 내용은 시진핑 정부에서 시진핑 정부의 대외 정책이 변화를 할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제 관찰에 따르면 중국은 30년 동안 이미 대외 경제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펴왔습니다. 이 방향은 지도자가 변화한다고 해서 교체된다고 해서 크게 변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관된 추진된 그 대외 정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개방입니다. 세계로의 문호 개방입니다. 중국의 대외 개방은 중국으로 하여금 세계 경제에서의 수혜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특히 WTO에 가입하면서 WTO에 가입하기 전에 사실 국내 많은 학자들이 많은 계산을 했습니다. 산출을 했고 WTO에 가입하면은 자동차 업계가 어떻게 된다, 손해가 어떻게 된다, 실업률이 어떻게 될 것이다. IT 분야 역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다. 의료 분야 역시 기본적으로 외국의 의약품에 의해서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이다. 여러 가지 사실은 굉장히 비관적인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2002년에 WTO에 가입한 이후에 10년이 지난 지금 WTO 가입은 중국에 있어서 사실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방이라는 기조는 그 지도자가 누가 됐든 그것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추진될 방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방의 과정 속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이 안전성이라는 것은 과거의 정부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던 문제인데요. 개방이
몇 가지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이 개방이라는 것은 점진적인 개방입니다. 즉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개방입니다. 어떤 국가들처럼 한꺼번에 개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8월 달에 베트남에 가서 회의를 참가했는데요. 베트남에서 얻은 교훈은 베트남의 금융시장을 너무 빨리 개방을 해서 지금은 그 베트남 자체가 컨트롤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은 어떤 금융 위기에 빠지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그런 개방의 과정 속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교훈을 다시 얻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대내외적인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국내와 국외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사실은 이것을 해 나갈 때 균형을 맞추려고 할 때 실현할 때 이것이 개방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리 고려해야 될 안전성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이 필요한 에너지라든가 해외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국제적인 다양한 루트, 채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대외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석유라든가 이런 대외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개방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루트를 확보하고 이런 대외 투자, 해외 투자의 과정에서 손실이 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다원화된 개방입니다. 즉 중국 말로는 그러니까 모든 걸 한 나무에 걸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바구니에 달걀을 모두 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처럼 다원화된 개방이 필요합니다. 즉 안전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국내 수요적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저희가 점진적인 개방을 추진하게 되면은 사실은 많은 국가들이 뭐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인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사실은 우리는 누구와도 우리 중국은 누구와도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태도를 뭐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세 가지로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외 개방 그리고 대외 개방 과정 속에서의 안전성 확보. 네, 그다음에 다원화된 개방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정부 취임 이후에 그러니까 후원 체제와 시진핑과 리커창 체제 이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대외 무역 정책에 있어서요. 그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대외 경제 의존도가 지금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GDP에서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 정도 되고 있고요. 저희의 무역 파트너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더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지역 경제 협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과정 속에서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적극적으로 대외무역 정책을 10년 동안 펴가면서 전통적인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혁개방 30년 동안 전통적으로 저희와 교육관계를 가졌던 파트너들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최근 10년 동안 물론 이런 전통적인 교육 파트너들과는 여전히 교육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지위가 조금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유로 지역 유로가 저희 대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고요. 중간에 뭐 경미한 조정이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 10년 전만 해도 중국에서 수출입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7%였는데요. 지금은 2012년엔 이미 8.5%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중무역의 하락이라는 것은 조어도 문제 때문에 영토 분쟁 문제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10년의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하락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그 논쟁해볼 만한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제가 어제 일본에서 건너왔는데 일본에서도 관련 학자들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런 것이 수출입과 관련된 전체적인 변화고요. 그다음에 수출과 수출의 비중, 수입 비중을 이제 나눠서 한번 본다면 전체적인 변화 추세를 볼 때 사실은 전체적으로 일치합니다. 즉 가장 명확한 변화는 일본과의 대일, 그러니까 경제 무역이 상당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기타 다른 국가, 동남아 국가라든가 연맹이라든가 아세안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국가들은 조금 금융위기 이후에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너무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런 무역 구도의 변화가 유발한 하나의 문제라는 것은 시진핑 정부가 취임한 이후에 이런 새로운 무역 구도 속에서 어떤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야 하느냐.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과거 30년 동안 내 경제 발전은 수출 주도형 모델이었습니다. 오전의 세션에서 많은 학자분들이 중국의 수출 주도형 모델에 대해서 많은 부분 동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지속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수출 주도형 모델이 없었다면 중국이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었겠지요. 근데 이 수출 주도형 모델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것이 지속될 수 없다라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해외의 의존, 그러니까 해외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상황이 좋을 때는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대외 환경이 문제가 생길 때, 지속적으로 변동폭이 클 때 우리 수출주도형 발전 모델을 채택한 나라들은 상당히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에 주삼각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연해 지역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모두 수출주도형으로 발전한 지역들인데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자바오, 후진타오 체제 정부 때 그 후반기에 이 수출 주도형 발전 모델을 전환해야겠다라는 성찰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출 주도형을 수출과 수입의 균형을 맞추는, 그래서 새 마차 중에서 어떤 새 마차간의 균형을 맞추는 이러한 발전 모델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시진핑 정부에 들어서서 이러한 정책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입니다. 즉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외부 무역의 어떤 불균형 문제, 대외 무역의 불균형 문제, 대거 흑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방 과정 속에서 안전성이 필요한데 안전성이라는 것은 즉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즉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되고 이것이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는 어떤 매개의 메커니즘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외 경제 무역이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물론 중간에 어떤 매개 기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경상수지, 자본수지 모두 흑자입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이미 그 3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균형이 계속 심화되면서 국내 경제에도 타격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단기간에는 물론 위기를 촉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대외무역 불균형의 문제, 이것은 하나의 뭐 시한폭탄과도 같은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 몇 년 2008년 이후부터 대외무역과 관련된 분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제가 구체적으로 가져오진 않았지만 이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WTO에 가입한 이후,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가 발발한 이후에 대외무역 분쟁 여러 그 분쟁이 많지는 않았지만 2009년 이후 많은 국가들이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극복해내기 위해서 사실은 중국의 수출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덤핑 제재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무역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이 무역 분쟁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처리를 하면은 모두 윈윈할 수 있지만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서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중국의 비교 우위라는 것은 저렴한 제품이라는데 그것은 아직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많은 해외 바이어들이 중국의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고 싶어합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그 1,000원 샵에 갔을 때 모든 저렴한 제품들은 모두 메이드 인 차이나였습니다. 이 사실은 변화가 없습니다. 즉 무역 분쟁을 하더라도 필요한 제품을 수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처리를 잘 하지 못한다라면은 서로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 전쟁이 이거 범위가 확대되면서 2차 세계 대전이 어떻게 발발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경제가 굉장히 불황이었었는데 이 불황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각국이 불황의 국면에서 여러 가지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면서 경제 이익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그것이 곧 전쟁을 발발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아시아 경제 공동체 포럼에 참가했을 때 로스앤젤레스의 한 분교에서 오신 노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위기가 발발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분의 강의를 들을 때는 그런 상황이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지만 굉장히 이러한 경제 위기라는 것이 서아시아의 위기는 9.1 이후에 발생된 것입니다. 사실은 08년 이후에 발생된 것이 아니라요. 중국이 만약에 무역 전쟁에서 서로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취하지 않는다라면은 사실은 굉장히 대외 무역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시진핑 시대에 직면할 도전 중에 하나가 에너지와 국제 시장에 대한 의존도, 에너지의 국제 시장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연해 우리는 서아시아라고 하고 미국은 중동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사실은 중동에서의 그 석유 의존도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2012년부터 미국은 일본은 석탄을 다시 떼기 시작했습니다. 핵 발전소를 다시 폐쇄를 하고요. 사실 석탄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경제적인 에너지지만 그 핵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해서 석탄을 지금 태우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희 중국은 천연가스라든가 석유라든가 이런 것들의 의존도가 60%, 57%에 달합니다. 그리고 저희 중국에서 가장 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석탄마저도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직면한 이런 도전이라는 것은 이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더블 부족에서 더블 흑자로 나아가는 발전해가는 과정이었는데요. 대외무역 구도를 그리고 있는데요.
85년부터 95년까지 이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자본 수지라든가 경상 수지는 굉장히 적자였습니다.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96년부터 점점 증가하기 시작해서 2014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대외 무역 구도는 원래는 더블 부족, 그러니까 자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외환도 부족했지만 지금은 자본과 경상 수지에서 모두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출주도 만약에 이런 그 더블 흑자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수출주도형 모델을 가져간다는 것은 상당히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출을 통해서 대량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사실은 이렇게 그 더블 부족 상태에 있을 더블 갭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자본이 부족하고 외환이 부족할 때는 그렇게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런 상황을 지난 상황에서 두 분야에서 경상이나 자본에서 모두 흑자를 내는 상황에서는 이런 수출 주도형 모델이 불합리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지역 경제 참여와 관련해서 중국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취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PP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제 생각에 우리와 미국의 관계라는 것은 대외 경제 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 TPP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입니다. TPP는 미국의 어떤 표준에 맞춰서 설계한 가장 완벽한 국제 무역 어떤 그 틀입니다. 이것은 그 WTO의 실패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WTO를 통해서 사실은 각국이 글로벌 경제가 가져다주는 많은 혜택을 얻었지만 이후에 WTO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민감한 상품에 대한 어떤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 영내 협력이라든가 지역 경제 협력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글로벌화의 과정에서 WTO의 원칙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준수되지 못하면서 큰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즉 WTO의 어떤 원칙이라는 것이 어떨 때 수준이 너무 높고 그렇게 될 때 이 약속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고 WTO의 이런 원칙도 준수하지 못하는데 지금 TPP에서 내세우고 있는 이런 원칙들은 더욱더 WTO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실은 그 어떤 그 가입국의 국내 정치 혹은 경제 어떤 체제 시스템을 바꿀 만한 그런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는 이 TPP의 시초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 이것이 제기가 되었지만 미국이 이 TPP의 굉장히 중요한 잠재력을 보고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TPP와 관련해서 저희는 굉장히 그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 국무원의 대변인이 중국이 TPP 협상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아까 뭐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걸 봤는데 제 생각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시진핑 총서기가 오바마와 만났을 때 중국이 TPP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TPP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수준을 중국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그 지적재산권의 그 범위 설정 문제입니다. TPP에 가입하는 나라는 시장 경제 그리고 자유화에 따른 어떤 그 재산권의 설정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공유제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실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로 국내에는 물론 독점을 우리가 줄여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국유 기업들이 아직도 독점 시장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들이 지금 TPP가 요구하는 수준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TPP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 낭비일 수 있고 그래서 시진핑 그러니까 주석이 사실은 제 생각에 다른 좀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TPP가 향후에 사실은 이런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소수 국가들 그들만의 어떤 그런 어떤 틀이 만들어지든지 아니면은 결과 없이 그냥 성과 없이 끝날 확률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CJK 그러니까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설립과 관련된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교수님이
JCFTA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본의 교수는 CJK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서 CJKFTA라고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어 맥락에 따라서 삼국에 따라서 이 CJKFTA 이거 영어 철자를 어디다 넣느냐 이것마저도 저희가 논쟁의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FTA는 올해 3월에 일본과 FTA가 지금 차관급 회담까지 이루어졌는데 지금 별 성과 없이 끝났고요. 일본과는 중국과 일본과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간에 사실 아직도 역사 문제가 지금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한중일 간 FTA가 어떻게 추진될 수 있을지 아직 조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중이 먼저 FTA를 양자 간에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다시 합류하는 그런 FTA 체제는 어떤가 이런 것들 이런 단계별 접근은 어떤가라는 것을 접근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한중일 FTA 과정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정치적으로는 냉각 상태이고 경제적으로는 과열된 이러한 사실 방식을 계속해서 고수한다면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한중일 FTA가 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측은 제가 우려하는 것이 중국과 일본 간의 무역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교역량이 지금 그림을 보시면 중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 이렇게 대비를 해놨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중국과의 교역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 일본과의 교역량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형이라는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균형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균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돌파구 없이 중일 간 돌파구가 없다면은 중국과 일본 간의 교역량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교역 파트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로 윈윈이 아니라 서로 루즈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두 부분의 내용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마쳐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